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해드린 대로 여야가 어제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청문회는 묻고 듣는 회의인데 후보자는 묻지마 청문회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6년 전에 있었던 조국 청문회의 재방송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의 성적 기록, 학생 기록부, 전 배우자의 출입국 기록, 외국환 신고 필증. 왜 이런 게 필요합니까? 했더니 자,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총 19차례 있었는데 이번처럼 증인과 참고인이 한 명도 없는 청문회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번이 처음인데 이렇게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해명을 들을 사람이 후보자 한 명밖에 없었던 겁니다. 어제 충분한 해명의 장이 좀 되었다고 보세요? 어제하고 오늘 이틀에 걸쳐서 예.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기 때문에 예. 어제 다 그 해소되지 못한 의혹들이 있다면 아마 오늘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 기대하고, 물론 지금 방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증인이나 참고인이 한 명도 없는 그런 방식으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부분은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는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하면 과도한 신상털기식 인사검증에 대해서는 좀 그 자제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서로가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이제 사태가 발생됐다라고 보여지고, 차제에 인사청문회법에 대한 개정도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증은 좀 비공개로 하고 정책 검증에 대해서는 공개로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총리의 자질이라는 것이 도덕성에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의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총리로서 보여줄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정책적 부분도 충분히 묻고 답하는 시간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 오늘은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에서는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를 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당시 후보자의 청문회를 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조국 전 장관 당시 청문회 때 증인이 한 명 나왔어요. 그 많은 의혹이 있던 청문회에도 증인이 없지 않았었다는 얘기입니다. 증인이 없는 청문회라는 예. 것은 상정하기 어렵죠. 예. 왜냐하면 이게 청문회가 다들 나와서 그냥 본인의 비전 밝히고 몇 가지 질문하고 끝나는 거다, 이렇게 그렇게 물론 운영돼 왔던 그 안 좋은 선례가 있긴 합니다만은, 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먼저 선서랍니다. 후보자가 나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그대로 얘기하겠다. 예. 선서에서 이거와 다른 얘기를 하면 처벌되는 거예요. 위증죄로 처벌됩니다. 그런데 이 선서한 본인의 말과 이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숨겼는지 보탰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뭔가 객관적인 소명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예. 증인과 참고인이에요. 그걸 없이 한 거고.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인사청문회법에 보면 직업, 학력, 경력, 재산, 병역에 대해서 이걸 다 쓰게 돼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다 관련된 얘기들을 어제 한 거예요. 그리고 관련된 얘기들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된 거고, 관련된 얘기들에 대해서 해명을 못 하고 있는 거고, 그 관련된 얘기들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청문회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인사청문회법을 바꿔서 아예 없애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놓고 이게 지엽적이다, 신상털기다라고 하는데 인사청문회법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신상털기인지 다 여기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관련된 의혹 자체가 너무 그 본인의 뭐 전 부인과 연결되거나 이래서 전 부인에 대한 증인 신청을 했던 것이지, 이게 뭐 본인 객관적인 어떤 잣대가 있어가지고 이게 청문회법에 청문회 제도적 취지에 반하는 거다, 이런 취지를 말씀하시는데, 법을 한번 보시면 지금 선서하지 마셔야 됩니다. 저 선서 왜 합니까? 그래서 입증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없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껏 방어하고 정도껏 좀 넘어가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아예 어느 분이 묻지마 청문회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는 위증을 피하는 청문회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 이번 오늘만이라도 또는 하루 더 연장해서 국민께 신뢰가 되지 않는 그런 청문회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유명무실한 청문회였다라는 지적해 주셨습니다. 야당이 제기해온 김 후보자의 재산 관련 의혹과 국가 채무 비율에 대한 질의도 오갔는데요. 청문회 장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월급의 거의 2.5배의 지출이 있다 보니까 이제 돈이 어디서 나왔는 얘기 문제가 됐던 거고요. 현금 6억 정도가 비는 상황이거든요. 생활비로 200, 300이라씩 쭉 이렇게 받은 것이 제법되는 것 같은데 다 포함하면 받은 게 2억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총액이 제법돼서 그에 대해서 증여세도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 채무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20에서 30 정도 사이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48.4%입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받는 여러 가지 의혹 중에 가장 많은 문제가 된 게 자금 논란입니다. 이 자금 논란의 핵심은 번 돈보다 쓴 돈이 많은데 어떻게 재산은 늘었냐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해왔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해명을 조금씩 내놨었습니다. 처음에는 뭐 경조사 얘기를 했다가 이후에 뭐 출판 기념회 얘기를 했었고요. 어제 와서는 장모님이 등장했습니다. 어제 해명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이제 계좌이체 내역도 절반 정도 있고 나머지 절반은 현금으로 예. 했다고 하는데 그 계좌이체 내역에 대해서는 또 소명을 안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저거는 국민께 정말 신뢰를 드리는 얘기인 것이 일단 인사청문 요청안, 그러니까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하는 인사청문 요청안에는 저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저런 내용 있으면은 저희가 믿어드리겠습니다. 일관되게 애당초부터 처갓집에서 2억 원 받았고 출판기념회에서 한 2.5억 정도 됐고 이렇게 자금원이 이랬습니다라고 인사청문 요청한 애당초 그 서면에 기재가 돼 있으면 저희가 일관되게 말씀 주시니까 근데 그때마다 보태시잖아요. 근데 저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저게 객관적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의 의혹이 있으면 새로운 추가적인 자금원을 말씀 주시는 김 후보자께서 그걸 입증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입증의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주장만 하고 계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쉽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좋아요. 저렇게 5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뭉텅거리 어떤 새로운 행사에 따른 자금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니까 예. 그렇다면 2024년도의 경우에는 뭐 일간지가 말씀 주셨던데 2024년도에는 세비가 1,100만 원이었어요. 본인이 1억 1,000만 원. 예. 그런데 본인이 쓴 돈을 합쳐보니까 1억 8천만 원에 예금 증가분 1,700만 원, 2억 정도죠. 1억 어디서 나셨습니까? 이것도 소명하셔야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어제 구두로만 설명을 한 거예요.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내놓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고 또 장모에게 받은 돈 2억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이 떳떳하게 받은 거라면 왜 진즉 설명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지금 의구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제 유력 정치인들이라고 한다면 보통은 굉장히 좀 부유한 환경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석 후보자가 어떤 뭐 추징금이라든지 이런 세금들을 다 납부하다 보니까 이 생활비의 부족분들이 있었던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모님이 지원해줬다 이런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전에 김민석 후보도 말씀을 하십니다만 이 처갓집에서 장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한 2억 원 조금 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하니까 그 증여세 납부에 대한 부분을 제시하면 아마도 그 금전의 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되었는가 하는 부분은 아마 소명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김민석 후보자의 재산이 늘었다 그러는데 2억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그중에 대부분이 어머니의 재산입니다. 그렇다면 김민석 후보 개인에 대해서 늘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어폐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고 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는 못하는 어떤 여러 가지 제도상의 문제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출판기념회라든지 경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신고는 하게 되어 있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신고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거의 없는 것도 그 현실이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는 차제에 이루어지는 것이 옳다라고 보지만 지금 김민석 후보에게 그것에 대해서 왜 그동안 그렇게 정확하게 해오지 못했느냐라고만 물을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좀 저는 물론 증여세를 사후적으로 낸 거 객관적 지질이 뭔지 모르겠지만 예. 원래는 5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까지 비과세잖아요. 직계 비속에 예. 대해서 증여하는 거. 그럼 쪼개서 계속 생활비를 지원했다고 하는데 원래 5천만 원을 넘는 순간에 증여세를 냈어야죠.
근데 지금 내는 것도 물론 한 번에 2억을 만약에 줬다 그러면 좀 머뭇거리다가 뒤에 신고할 수 있지만 예. 쪼개서 계속 줬으면 분명히 세무사 등으로부터 조언을 받았을 거예요. 그럼 5천만 원을 넘기는 순간에 그때부터 증여세를 냈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내는 것 자체도 증여세를 냈다는 거 뒤늦게 이것만 갖고 2억 받았습니다라는 것이 입증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증여세를 냈다는 부분과 또 구체적으로 얼마를 어떤 형식으로 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도 좀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여당, 민주당에서는 이런 김 후보자의 개인사에 대해서 질문하지 말고 그럼 김 후보자가 국무총리로서 일을 잘 할 수 있는지 좀 능력에 대한 질문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국민의힘에서 국가 채무 비율을 아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대답을 잘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예. 있었어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이고 특히 지금 추경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서 제출이 되었고 현안이잖아요. 아마 현안에 대해서도 예. 김인석 후보자가 굉장히 소상하게 파악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다소 거리감이 있는 답변을 내놓은 건 아마도 어제 청문회에서 많은 다른 이 어떤 숫자와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하시다가 좀 이 실언적으로 좀 잘못 나온 게 아닌가, 뭔가 착각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아마 김인석 후보자가 지금 누구보다도 많은 이 국가의 당면 과제인 현안에 대해서 소상하게 꿰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아마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책적 질문들이 나온다면 김인석 후보자가 충분하게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48.4%로 예상되는 국가 채무 비율에 대해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뭐 20%, 30% 사이다 이렇게 얘기한 걸 두고 지금 파장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번 추경안이 집행이 되면 이게 50%가 넘을 것이다라는 여러 가지 그 우려들이 나와서 이게 현안에 대한 문제인데 이 부분을 몰랐다는 부분. 또 그리고 국가 채무 비율이라는 게 또 얼마나 중요한 또 수치입니까? 이게 국가 채무 비율이 높아지면 대외 신인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대외 신인도가 낮아지면 여러 가지 기업들, 경제 활동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을 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보통은 이제 40%에서 틀리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40 몇 %인데 그 몇 %가 틀리는 마지막 경우는 자릿수를 틀린다고 많이 봤어요. 예. 그런데 총리 후보자가 20% 차이로 틀린다라는 것은 저도 실수이길 바랍니다. 만약에 저게 실수가 아니라면 심각한 거예요. 왜 심각하냐면 자 모를 수도 있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국가 채무 비율은 내가 정책을 위반하거나 집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국가 채무 비율은 내 머릿속에 없어. 이 말은 국가 채무 비율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재정 확대 정책을 할 거야.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48%건 20%건 30%건 간에 나는 재정을 마구마구 쓸 거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머릿속에는 국가 채무 비율이 주는 의미가 없다. 그 중요성이 없다. 그러면은 옛날 IMF는 왜 왔습니까? 사실 외국에서 대외 신인도가 낮아져서 우리한테 돈을 갖고 가고 더 이상 돈을 안 빌려주면 그럼 우리는 어려움에 처하는 거잖아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경제 전반, 어떤 외화통화 전반의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실수했길 바랍니다. 물론 저희가 김민석 총리 후보자 머릿속을 들여다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이게 실수였으면 좋겠다는 윤기찬 부위원장님의 개인적인 우려셨습니다. 어제 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난데없이 야당 청문위원인 주진우 의원의 병역 면제 사유를 놓고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급성 간염으로 군대 면제받고 이런 분도 계시지만 제 얘기를 언급하신 거죠? 아닙니까? 타인의 질병에 대해서 아무리 국회 품격이 떨어져도 정확하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급성 감염은 빨리 치료돼서 군대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는 제 나름의 판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이 앓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 그게 뭐 금방 낫는 병 아니냐라는 식으로 단정한 것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거니와 주진우 의원이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로 나선 게 아니잖아요.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입니다. 근데 이런 식의 청문위원 압박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반발이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어제 이 질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동시로 병역이 면제되었고 어떤 분은 급성 간염으로 군을 면제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지 처음부터 주진우 의원이라는 부분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비실명으로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진우 의원이 나를 지금 내 병명을 공개한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이 주진우 의원이었구나라는 것이 확인이 된 거예요. 예, 뭐 나서서 사실상 발끈한 상황은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그 질문을 한 박선원 의원이 의도성을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본인 얘기다라고 확인한 건 주진우 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왜 그 청문위원을 공격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그렇고요. 어쨌든 주진우 의원에 대한 개인적인 뭐 특히 그 병명 같은 개인 신상에 관한 부분들은 굉장히 보호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예. 이 부분이 이렇게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그 청문위원을 공격하기 위한 그런 형태의 질문은 아니었던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거는 몇 가지 점에서 박선원 의원은 대국민 사과해야 돼요. 첫 번째는 청문회를 방해한 겁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사청문 요청안에 보면 병역사항은 반드시 넣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병역에 대해서는 질문을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 질문했다고 해서 인사청문 위원에 대한 병역의 문제를 제기한다? 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그 문제 제기하는 내용 자체가 질병에 의한 병역 면제 내지 그런 거 하고 예. 운동권으로서 뭐 수영 생활했기 때문에 병역 면제한 거 하고 상당히 차이점을 두고 차별하는 발언을 합니다. 그것보다 이게 훨씬 더 뭔가 의미 있다는 식의 그럼 전국에 군대 가고 싶은데 여러 가지 질병으로 못 가시는 분들을 모욕하는 거예요. 저건 정말 질병으로 가시는 분들은 그런 뭐 의도적으로 뺀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어느 시대인데. 제 주위에도 가고 싶은데 다시 재검 나와서 다시 뭐 치료하고 다시 가고 이런 예.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저 부분은 의식이 언제적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운동권 수영 생활로 인해서 질병 면제받은 것은 훈장 거이고 나머지 질병 면제는 부끄러운 건가요? 저는 대국민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대단히 부적절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을 유임한 걸 두고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이어지자 우상호 정무수석이 국회를 찾아 진화에 나서기도 했는데 그 모습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공약했던 것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려를 전달해 주셔서 송미령 장관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다 그 말씀드렸고 통합 실용 인사 원칙을 강조하시면서 비록 전 정권 하에서 있었던 장관이라도 발탁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고요. 송미령 장관 유임에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다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여러 가지 또 우려의 목소리, 비토 기류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을 우려하는 겁니까? 일단 이제 그 송미령 장관이 재임 기간 중에 농업 3법 같은 경우에 본인이 이제 그 제청을 해가지고 거부권을 요청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결과적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거부권이 행사가 된 그런 법안들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들이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좀 거리감이 있었던 것이죠. 민주당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법안을 제출했고 그걸 국회를 통과시켜서 정부로 이송했던 것인데 예. 그 부분에 대한 반대를 했던 상황들에서 과연 새 정부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거의 정부에서 일했던 분이 입장을 180도 선회하는 상황이 올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뭔가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제대로 끌고 나갈 수 있는 비전과 능력이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은 좀 있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농림부에서도 기존의 민주당이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취지는 공감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극단적인 부분들은 좀 제어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예. 송미령 장관도 그 부분에 대한 대안적 방침들을 이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께 국무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는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줬던 것들이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송미령 장관도 본인 스스로가 유임이 된 그런 그 상황인 만큼 많은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히 본인이 스스로가 적임자임을 또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들 또 대통령께서도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서 주문을 예.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입장이 달라진 점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비겁하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도 저기서도 지금 환영을 받지 못하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비겁하다기보다는 저는 그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인사를 잘한 거죠. 의미 있는 인사라고 보여지지만 예. 송 장관 입장에서 보면 이게 장관은 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뭔가 확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결정을 해요. 독임제 중앙행정기관입니다.
본인이 의사결정해서 그것을 시행하는 거예요. 물론 뭐 사실적으로 대통령과 연관되겠지만 그러면 본인 자체가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농업사업법은 이 악법이기 때문에 그 거부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건의까지 했어요. 근데 갑자기 정부가 바뀌자 같은 농업의 미래는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예.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이걸 해야 되나요? 자, 이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과연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런 이런 행위에 대해서 농민이 어떻게 평가할까요? 저는 농민은 오히려 정부를 불신하고 이건 진영을 떠나서 정부의 행정 자체를 불신하고 정책 자체를 불신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 부분은 송 장관이 아마 국민 내지 농민을 설득하지 못하면 본인이 사퇴하든가 아니면 설득하면 계속 유임하시든가 이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네, 저희가 이 부분도 좀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대신 나토 회의에 참석시키는데 야당은 대타 외교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지금이라도 이 대통령이 가서 좀 참석을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입장입니까? 뭐 늦긴 늦었는데 예. 사실 아쉬움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이란과 이스라엘전을 핑계로 안 가신 것 같은데 예. 사실은 이제 또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을 했고 일본과 호주가 안 갔다 하지만 사실 일본과 호주 만나러 저희 가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최첨단 이 공급망과 관련된 질서 재편 관련 논의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안 간 거 자체에 대해서 이거 뭔가 실책이다라는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 반성이 아니고 예. 참모진들이 야 이거 우리가 뭔가 잘못 판단한 것 같다. 그래야지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뭐 변명할 것이 아니고 이런 이유 때문에 안 갔는데 뭔가 우리가 계산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반성하고 아마 이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정말 최근에 바뀐 한국으로서는 이번 나토 회의에 참석을 해서 어떤 정상들 간의 정보 교류 또 이 나토 진영 연대에 우리가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었는데 그걸 좀 놓쳤다는 지적들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지난번에 G7 다자 회의에 예. 참석한 이후로 나토 참석도 아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했고 준비도 다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란을 핵시설을 폭격하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상황들이 국제 정세가 급변한 상황들이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그 이해들이 있으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 호주 이렇게 그 총리들께서 안 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IP4 회의도 취소가 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다자회담에서도 만나는 것이 뭐 필요할 수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을 빠르게 성사시켜서 좀 진솔하고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오히려 협의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예. 잠깐 가서 인사하고 그냥 뭐 상견례하는 정도의 방식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 좀 과대한 평가다 이렇게 보시고요. 어차피 지금 우리가 양자회담을 할 수 있는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은 미국 쪽이나 우리 쪽에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고 아주 근시일 내에 미국과의 양자회담은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뭐 우리나라에서 있을 뭐 에이펙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자회담까지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 너무 첫 술에 배부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